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기아 K5입니다. 사실 K5 저희 모카의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그때 당시 시승도 안 시켜줘서 자동차 한번 타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그렇게 안 태워졌던 K5 기아에서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 모카도 성장했고, 그리고 이 기아도 성장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훌륭한 자동차로 거듭났다면서 들고 오신 건데요. 자, 기아 K5 정말 많이 발전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차를 타면서 실내에서 외부를 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은근히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 요거 새로 나온 K5 페이스리프트야, 답이 됐으려나?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뭔가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자, 그런데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K5에도 그다지 아쉬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타이어 구르는 소음입니다. 지금 노면의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요. 약간 K5급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반떼보다 월등히 좋다는 느낌을 딱 느껴야 되는데, 지금 노면에 구르는 소음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타이어 선택의 첫 번째 잘못이 있고, 두 번째 잘못은 흡음에 있는 것 같아요. 흡음이 조금 더 잘 돼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소비자 입장에서 타이어를 한번 바꿔보면 이거보다 훨씬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5다, 소나타다 이런 차들이 어느 정도 중후하고 정숙한 자동차로 포커스를 했던 차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좀 더 스포티하고 날것의 자동차의 느낌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엔진 소리가 조금 묘한데요. 엔진 소리가 약간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리가 너무 크거나 거칠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용납 가능한 정도의 사운드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금방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기아가 여러 가지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금방 좋아지겠죠. 지금은 아직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연비를 보면요, 연비가 지금 17.4, 18까지도 가고 있네요. 물론 중간에서 지금 리셋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걸 알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온다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수준, 그 말이 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산타페, 소렌토 이런 자동차에 정말 많이 팔리고, K5, 소나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요. 근데 그게 물론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연비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중형차를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차에 돈을 그만큼 많이 쓰지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차의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는 적어도 300~400만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더 내게 되면 중형차의 매력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중형차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그래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이브리드에서는 충분히 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 색깔 보세요. 색깔과 이 디자인과 옆에 램프, 이야, 이거 상당한데. 지금 무광 매트 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매트 그레이 색상이 사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미래적인 느낌, 요거 되게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거든요. 페이스리프트가 이렇게까지 혁신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혁신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앞부분에 요거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요. 거리에서 보면 더 특이합니다. 더 멋있어요. 이게 전에 있었던 그 K5 맞나? 그 K5를 더 좋게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지? 조금 바꿨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차로 느껴져요. 요거 바꾸고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차가 있나? 야, 대단하다. 그만큼 디자이너의 역량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크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은 요걸 랩핑할 것 같아요. 블랙 하이글로시로 하거나, 아니면 뭐 매트한 다른 컬러로 하든가, 뭐 하다못해 금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잠깐만, 아니 손가락이, 아니 무슨 말만 하면 그래. 자, 이렇게 트렁크를 열게 되면 전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드는 거, 이것도 이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중형차 중에 유일하게 SM6만 이런 기둥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현대기아는 그럼 어떻게 했냐? 현대기아는 그때 당시 소나타라든지 K5라든지 둘 다 이 안쪽에 토션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션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잘 올라가, 나중에는 안 올라가게 되죠. 안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안 열려서 이거를 힘들여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굉장히 아쉬웠고, 이제는 좀 정신 차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렁크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은 저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좋죠. 좋은데 저는 이 보드 부분이 조금 앙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소재를 쓴다는 건 조금 이해해 주기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흡음재도 이거보다 조금 더 해줬어야 되지 않나. 흡음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흡음재가 아니다. 여기 한 겹이라도 더 씌워줬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아 잠깐만, 시승차에는 지금 옵션이 빠져서인지 여기 폴딩 되는 기능이 없어요. 아니 폴딩 원래는 되는데 시승차에는 안 되네. 이렇게 열고 나서 보니까 1.6L 터보 GDI 인데요. 터보 GDI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실 조립 품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종이잖아요. 종인데 이게 엔진 속에 들어가면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날리다가 여기저기 들어갈 텐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로터하고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데 벨트에도 끼일 수 있고 등등등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한 개가 아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조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거 기아에서 제대로 안 떼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엔진룸 열고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제거를 스스로 하시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돌아다니다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1.6L 터보에만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서스펜션 마운트에 서스펜션 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링이 있을 때 훨씬 더 서스펜션이 더 안정적으로 잘 지탱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요. 저는 뭐 저게 큰 효과가 있나 했는데, 이 연구원분들은 저거 다른 것만 해도 엄청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6L 터보지만 하이브리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드 스타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하이드로백, 여러분들 이젠 익숙하시죠? 이거 기계장치입니다. 저 기계장치 하이드로백에서 저 뒤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페달이 바로 눌러지면서 여기서 기계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 그 자체야. 기계 그 자체가 피스톤을 그냥 쭉 밀면 여기 있는 액체가 각 브레이크로 그냥 밀려 나가는 겁니다. 주사기에 물 넣고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작동될 가능성이 있냐? 없죠. 주사기 이렇게 밀었는데 주사기가 갑자기 미쳐서 내가 물을 쐈는데 물이 안 나갈 수 있어요? 1.6L 터보 GDI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전자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기계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 잠깐만, 이거는 좀 아주 재밌구먼. 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컬러예요. 이게 마션색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인 색이라는 거지. 화성에 대해서 기아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아는 화성에 공장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갔다는 점에서 화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화성 색깔로 해놨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이게 버스에서 많이 봤던 색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억에는 그게 이걸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가운데 센터 터널이 굉장히 큰 게 눈에 띕니다. 센터 터널이 이렇게까지 큰 세단이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큰가? 가만 보면 K5는 사륜구동 모델이 있습니다. 사륜구동 모델을 하려면 아래쪽에 사륜구동을 하기 위한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센터 터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폭은 굉장히 넓은데, 그렇다고 해서 폰을 여기다 두 개 놓고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닙니다. 왼쪽에 폰을 놨을 때는 왼쪽의 폰은 충전이 안 돼요. 오른쪽의 폰만 충전이 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흥미롭다니까? 도대체 왜 이게 오른쪽은 충전되고 왼쪽은 충전되지 않는가? 충전되면 좀 양쪽 다 되게 해주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통이었죠. 이게 보통이고요. 우리가 너무 수납 공간에 대해서 넉넉한 차들만 탔던 것 같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크기 때문에 이 레그룸도 좀 작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한테는 차가 좀 작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차 크기는 소나타나 K5나 뭐 등등등이 다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입니다. 이 운전자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에 이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딱 운전자가 이렇게 손을 내리면 바로 있을 수 있는 곳에 다이얼이 딱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거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놨을 때도 운전자가 딱 들기 편한 위치, 너무 좋은 위치에 컵홀더가 있어요. 팔걸이에 딱 걸고서 딱 놨을 때 바로 이 자리, 가장 인체공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가운데 이 공조장치 같은 디스플레이도 그렇습니다. 여기 그냥 수평으로 놓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휘어져 있어. 휘어져 있어서 운전자의 각도에서 봤을 때 터치하기 가장 좋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팔을 건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억세스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굉장히 인체공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다 터치가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일으킬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터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행 중에 바로 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이 오인 가능성이 절대 없도록 드라이브 모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PR&D하고 이 드라이브 모드하고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둬서, 그래서 이게 절대 오인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두고 있고, 이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버튼 눌렀을 때 딱딱 눌러지는 요 감촉, 요것도 굉장히 고급감을 더하는데 한몫하고 있어요.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K5라고 써 있는 거, 요건 조금 웃기긴 합니다. 버튼이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걸 좌우 대칭을 너무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굳이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K5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버튼이냐 하면 버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그래도 시인성이 괜찮은 편이네요. 근데 컬러가 너무 천편일률적 하얀색이어서 그냥 컬러를 좀 써서 대충 봐도 느낌이 좀 오게끔 컬러가 좀 달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승차는 요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거 플레이 되도록 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현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필 설정을 해서 와요. 김현대 이렇게 해서 옵니다. 지금 이거 지니뮤직, 멜론 둘 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시승차의 지니뮤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멜론이 어떻게 잘 되는지, 왓챠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거 시승차 리뷰하는 분들이 다 해야죠. 이게 자동차를 사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 영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나 이 차 선택했어요, 이런 사람들 왜 없겠어요. 테슬라도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이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거를 시승차에는 안 해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전시차나 시승차에도 반드시 이게 플레이 되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들어볼 수 있는데, 반야심경 들려줘. BBS에서 반야심경 들려줄게요. 아하반야바라밀다신경만 자제보사. 라이브 다이나믹 콘서트 모드로 하면 반야심경을 콘서트 모드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라이브 다이나믹 내추럴로 하면 내추럴 모드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라는 것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5.1 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5.1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묘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중에 5.1 채널을 정말 지원하는 차가 있나? 이 차에 5.1 채널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정말로 5.1 채널이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하냐면 소스가 5.1 채널이 없어요. 돌비 애트모스 있잖아요 하는데, 돌비 애트모스는 애플 뮤직에서 나오는 공간 음향, 이런 거는 2채널입니다. 그러니까 2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스테레오, 양쪽으로 귀로 이렇게 듣는 거, 이걸 2채널이라고 해요. 그러면 2채널일 때 어떻게 그게 공간감을 만들어내느냐, 이 귀의 뒤쪽에서 오는 거, 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 이런 거는 뒤에서 들린다고 인간이 인지합니다. 두개골을 통해서 소리가 먼저 전달되는 것도 이 앞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인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소리가 앞에서 들리는 소리,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들리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2채널로 믹스해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5.1 채널이 진짜 되는 건지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사운드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모 모드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기아가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음장감도 좋고, 이 사운드에 대해서 좀 대하는 방식도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는 12개의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스피커 개수가 자동차의 음질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질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아는 이런 것들도 있죠. 도어 손잡이가 너무 멀어서 잡히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손잡이에 보조 손잡이를 달아서 이걸 닫으면 되니까 훨씬 더 닫기 편하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보다 조금 더 손잡이가 뒤에 있어요. 손잡이가 뒤에 있으면 편리한 점은 뭐냐, 닫기 훨씬 편해.
근데 뒤에 있으면 불편한 점은 뭐냐, 이렇게 끝까지 열었을 때 멀어지니까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손잡이를 넣게 되면 여유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보조 손잡이를 통해서 더 편리하게 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정말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라이트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엉성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좀 조잡하죠. 누가 봐도 좀 조잡한 스위치인데 3으로 했을 때 라이트가 높아질까 0으로 했을 때 높아질까, 이거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모르실걸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했을 때 높아질까? 올리면 높아질까? 아닙니다. 올리면 낮아져요. 올리면 낮아지고 내리면 높아집니다. 이 스위치가 아직까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독일 차들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젠 전 세계 자동차들이 이걸 다 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앞에 헤드램프를 낮추는 기능이 있어. 이게 있어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많은 메이커들이 이걸 자동으로 전환했어요. 근데 현대기아는 아직도 이걸 이렇게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 그냥 다 올려놓고 쓰든지 다 낮춰놓고 쓰든지 둘 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법규에도 조절하는 장치를 만들어라 라고만 돼 있지, 이걸 자동으로 해라 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이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요거는 현대기아가 알아서 안전을 위해서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넉넉한 공간에 뒷좌석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런 시트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단단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팔걸이 같은 게 아예 없어요. 팔걸이가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헤드레스트도 지금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와, 일체형 헤드레스트 요즘도 있었어? 아니, 뒷좌석에 어떻게 일체형 헤드레스트가 아직도 있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이 헤드레스트가 제대로 움직여지는 걸로, 그리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폴딩이 되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트렁크에 그렇게 짐 많이 안 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만에 하나 큰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차 어떻게 할 거예요? 렌트할 수도 없잖아. 큰 가격 차이가 없다면 뒷좌석이 폴딩되는 옵션을 꼭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뒷좌석 공간을 보면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고 시트도 굉장히 누워져 있습니다. 시트가 너무 누워 있어서 이 정도로 누워 있으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누워 있어요. 뒷좌석 시트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장거리 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단거리만 가는 시트. 뒷좌석 공간만큼은 굉장히 넉넉한데 뒷좌석 시트의 편안함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약간 아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네, 공기압을 이렇게 빼도록 할게요. 공기압을 뺄 때는 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꽂아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얼마나 빠지는지 보면 되는데요. 이 차의 권장 공기압은 35예요. 내 차의 권장 공기압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을 열어서 이 안쪽을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보면 권장 공기압이 써 있어요. 35죠. 지금 38 들어 있었는데 이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요거 자동차에 이렇게 수리 세트 같은 거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제공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갑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이렇게 정비할 때 결국에 장갑 필요하거든요. 기아 엠블럼 딱 새겨져 있는 장갑 있으면 멋있게 쓰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 타이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이 차의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가 껴져 있는데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 사실 그렇게 소음을 잘 막아줄 수 있는 타이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약간 좀 거칠다, 이 표면을 보세요. 여기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거친 소음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림 프로텍터가 옆에 달려 있어요. 이 타이어 단에서 연석에 긁힐 수 있는데 그 휠이 연석에 긁히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1차적인 프로텍터가 여기 있다. 그래서 휠이 잘 긁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누가 긁었네 벌써?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긁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지? 이런 휠 같은 것도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다이아몬드 커팅을 할 때 이 가장자리를 이 밝은 색으로 하고 가운데를 검정색으로 해서 가장자리만 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주행할 때는 테두리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공기압이라는 게 자동차의 승차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공기압을 제대로 해서 시승차를 제공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벨지언 로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약간 보더블럭 길을 갈 때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아졌고요. 노면에 구르는 느낌도 좀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그렇게 썩 좋은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승차감을 더 좋게 하려면 그러면 타이어만 바꿨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타이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뀌겠느냐 라고 하는데,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 타이어만 바꿔도 그냥 다른 차예요. 과속방지 스톱 넘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자, 과속방지 스톱 넘는 느낌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역시 공기압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과속 방지 스톱 다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시속 60km. 네, 괜찮죠? 지금 과속 방지 스톱 넘는 느낌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핸들을 조향할 때 느낌은 살짝 한 템포씩 늦는다는 이런 느낌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고성능 자동차라든지 스포츠카로 세팅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 K5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K5 이전에는 조금 단단하고 그런 것들이 또 K5의 특징이고 아주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그 부분이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옵션표를 좀 전에 봤는데요, 옵션표를 보고 나니까 섭섭합니다. 이거 시승차에 저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폴딩이 안 되잖아. 암레스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없는데 요거 사실 굉장히 데미지 크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 아무도 안 타면 얘기가 달라. 근데 뒤에 누군가 탄다면 너무 싸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뒷좌석. 이거 가격이 79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이거 79만원짜리 옵션, 어떻게 안 넣어? 이걸 어떻게 안 넣어요? 무조건 넣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승차는 뒷좌석에 폴딩하는 컴포트 팩 옵션만 뺀 거예요. 아무튼 뒷좌석의 컴포트를 빼고 이 차는 3,833만원짜리 자동차입니다. 확실히 깡통은 아니고 풀옵션에 가까운 차인데, 게다가 시그니처인데 저런 것들이 옵션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아주 특이한 그런 옵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프트 다운을 하면 이 차 엔진의 성능을 조금 더 북돋아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끌어내서 쓸 수 있습니다. RPM이 높으니까. RPM을 아예 높였을 때 엔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RPM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서서히 올리면 사실 이 터보 엔진이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RPM을 훅 올리니까 그만큼 힘도 넘치고 그만큼 사운드도 훨씬 나아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차의 RPM은 좀 밟을 때는 3000rpm 이상으로 좀 밟으면서 가야지 이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기판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는 기아가 현대보다 조금 더 진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현대는 약간 기존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은 동그란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 기아는 그런 게 어딨어, 완전히 새롭게 해야지 라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계기판을 갖고 가고 있는데, 기아 계기 괜찮아 보입니다. 요 동그라미 점 뭔지 아세요?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의 최고 속도입니다. 이 점을 넘어가면 최고 속도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0km로 돼 있고, 고속도로로 가면 이 점이 100k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다는 뜻으로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과속으로 가고 있고 카메라에 찍힐걸, 이런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심플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딱딱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약간 더 신경을 쓴 계기판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에코 모드일 땐 이렇게 그냥 막대 형태로, 노멀 모드일 땐 이렇게 니은 형태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역 형태로 가는데, 조금 더 화려해도 되지 않을까? 넣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 안내 김한용의 모카. 이 장소로 안내할까? 네, 이렇게 딱 안내해 주죠. 여기서 뭐가 나타나면 가장 좋을까?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내비게이션 화면일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지금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화면은 있는데, 요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화면을 그냥 요 내비게이션으로, 요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맵이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안 나올까? 어지간한 메이커들은 다 하죠. 하는데 왜 현대는 안 해줄까? 그리고 이 그래픽이 지금 가운데만 정보를 바꿔주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이만하잖아요. 이만한데 왼쪽 오른쪽을 RPM과 속도에 다 할애하고 요 가운데 요만큼만 바꿔준다는 게 조금 너무 낭비 아닌가? 이럴 거면 뭐하러 그래픽 계기판을 쓰죠? 바늘 계기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전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젯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젯이 있어서 위젯을 바꿔가면서 나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어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GTA 같은 느낌 들죠? 네, 그런 느낌 드는데 어쨌든 재밌는 그런 화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름대로 괜찮죠? 날씨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나름 재밌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에서 특히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같으면 이 위젯에 내 하이브리드 상태를 보여주거나 뭐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는 정보를 담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비 계기가 하나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기판에 속도 RPM은 있는데 연비는 없어요.
연비계기가 디폴트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연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주행 정보에서 이 트립 컴퓨터를 리셋시켜서 이렇게 연비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맞나? 이게 아니면 없어져 버려요. 저게 연비 정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연비 정보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세팅을 하고요. 차로를 알아서 핸들을 꺾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차가 오니까 알아서 속도를 줄이기도 하네요. 이 차에 있는 이 핸들은 정전식 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도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뜰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 잡고 있을 때 지금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도 않고요. 알아서 차가 가는 건데 핸들 잡으십시오 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인식 못합니다. 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정말 아주 약간의 힘만 줘도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져서 내가 정말 조금만 이렇게 핸들을 올려만 놔도 그래도 핸들을 잡으십시오 이 얘기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전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토크를 인지하는 방식이지만 그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존에도 있긴 있었는데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형태도 조금 개선돼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디스플레이가 좀 더 떠 있는 느낌, 그랜저도 좀 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잘 만들고 있는데 이 차는 아래쪽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나가지 않고 요 뒤로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빌트인 캠이 이렇게 나오고요. 빌트인 캠을 통해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산타페라든지 뭐 투싼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을 보면 뒤쪽에 후방 카메라를 유리를 통하지 않고 차체 최바깥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차는 그렇진 않고 이 차체 유리 안쪽에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한 걸 볼 수 있네요. 둘 다 QHD이기 때문에 뭐 화질도 괜찮고, 그리고 녹화도 별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로 주차 녹화도 잘 되고, 그리고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에 연결도 잘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램프를 켜봐야 되겠죠. 램프 너무 파라요. 너무 하얗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광색이거든요. 주백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색이 어느 정도 좀 균일하게 오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램프를 하나 더 제공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주변이 같이 밝아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램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태랑 이 상태가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걸 스팟 램프라고 하고 이걸 옴니 램프라고 하는데, 이런 옴니 램프를 하나 더 넣을 거였으면 뒤쪽에다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라든지 승객의 얼굴을 비춰주는 쪽으로 옴니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앞쪽으로 옴니를 넣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앞부분을 더 비춰주는 효과, 이렇게만 있습니다. 옴니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쉽다 할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걸 껐을 때 램프를 찾아서 켜보세요 라고 하면 못 켤걸요. 집에서 한번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밤에 불을 껐는데도 불이 켜져야 되는 부분 뭐 하나 있을 거잖아요. 전등 스위치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깜깜할 때 그때 뭐 하나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면 아무리 깜깜해도 꼭 보여야 되는 건 불 켜는 스위치예요. 근데 이 차에 불 켜는 스위치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이 위에 기아 커넥트가 보여요. SOS가 보여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건 뭔데 여기 보이는 거야? 이거 다 쓸데없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정작 불 켜는 스위치는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켜죠? 백라이트가 어느 정도 있어서 여기 이 아이콘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램프를 만들어 줘야죠. 지금 뭐 어지간한 차는 다 있어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도 있고 산타페도 있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도 있고 다 있는데 K5 페이스리프트에는 이걸 안 넣은 거죠. 기아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걸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가서 이거 업그레이드 할 때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K5만큼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했네요. 지금 기아 K5 이렇게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아주 짧지만 그래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시승이었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기존하고는 완전히 달라. 페이스리프트인데 이 정도라면 그래도 충분한 변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 외부의 변화폭에 비해서 이 엔진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가솔린 자동차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더 개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만큼 아쉬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기아 K5 이 못지않은 디자인으로 전기차로 새로 나와주면 그건 정말 탐나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